오는 8월 27일 토요일 우리나라 인천에서 아시아리그 아이스하키 2016-2017 시즌이 개막합니다. 이제 개막이 3주 앞으로 다가왔는데요. 새로운 시즌의 개막을 앞두고 오늘은 아시아리그가 생소한 분들 그리고 아시아리그 초보 팬분들을 위한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아시아리그 아이스하키 입문 가이드와 함께하시죠. 국내 최초, 국내 유일의 아이스하키 팟캐스트 비하인더넷 55회 시작합니다. 네, 비하인더넷 55회입니다. 8월 3일 수요일 오후에 녹음 진행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김태범이고요. 박김천 PD, 이현섭 기자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무더운 여름. 이제 아이스하키의 본격적인 계절이 임박했습니다. 뭐가 안 맞네요. 여름하고 아이스하키는 좀 네. 개막을 여름에 하다 보니까 그렇죠. 불가피하게. 그러니까 지난 시즌도 그렇고 이번 시즌도 그렇고 뭐 중간중간에 대형 이벤트들이 많이 껴있다 보니까 네. 앞으로 내후년까지도 이렇게 쭉 갈 것 같네요. 이벤트들이 쭉 있다 보니까. 예. 일단 NHL 같은 경우는 10월 초에 개막을 하게 되는데 아시아리그는 그보다 좀 더 앞서서 매년 그렇게 개막을 해왔고 올 시즌도 좀 그런 일정으로 계획이 되고 있습니다. 네, 경기 수는 절반도 안 되는데 기간은 2배 가까이 되니까 그렇죠. 좀 아이러니하네요. 그렇습니다. 저희가 지난회였나요? NHL 입문 가이드 NHL 초보 팬분들을 위한 시간을 한번 가졌었는데 어땠나요? 괜찮은 반응이 있었죠. 댓글들도 많이 달렸고 네. 왜 우리 팀은 so개 안 해주느냐 생각보다 한화 이글스 같은 팀들이 많이 있다라는 댓글들이 있어서 네. 네, 하나하나 다 짚어주지 못한 점 좀 아쉬운 점이 있지만 뭐 어차피 또 NHL 시즌 시작하면은 또 계속 언급될 팀들이니까 네, 두고두고 지켜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그렇습니다. 뭐 매일 방송이 있고 뭐 매일 팟캐스트를 하고 이러면 사실 뭐 하나하나 팀 다 언급해드리면서 그냥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훑어드릴 수가 있는데 지금 여건상 뭐 일주일에 한 번씩 방송을 하다 보니까 이제 좀 선별해야 된다는 점에서 좀 이해를 해주셨으면 그리고 좋겠습니다. 이제 초보 진짜 입문하시는 분들 그리고 관심이 이제 막 생기시는 분들을 대상으로 했던 방송이었기 때문에 주변에 이제 아이스하키는 잘 알지만 NHL은 좀 감히 엄두를 못 내는 후배나 친구들이 있는데 그렇죠. 어느 정도 도움이 된 것 같다고 얘기를 해주셔서 네, 나름 만족하고 있습니다. 네, 저희 팟캐스트 들으시는 분들 중에는 저희보다도 훨씬 더 그 NHL에 열정적이시고 또 NHL에 해박하신 분들도 있다 보니까 그렇죠. 네, 그런 분들에게는 조금 아쉬울 수 있었으나 앞서 말씀드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양해를 저희가 좀 구하겠습니다. 네, 비시즌이니까요. 네. 저희가 오늘은 후속 편격으로 이제 우리가 직접 직관하고 직접 접할 수 있는 아시아리그 아이스하키 입문 가이드 편을 오늘 준비했습니다. 오늘 뭐 큰 틀에서 어떤 내용인지 소개를 좀 해주실까요? 지지난 회에 했던 NHL 입문 가이드 편하고 크게 다른 점은 없고요. 전체적으로 팀과 선수들을 주로 살펴볼 텐데 NHL보다는 극히 적은 수의 팀과 선수들이기 때문에 네. 오히려 접근성에 있어서는 NHL보다 물론 수준은 떨어지겠지만 그래도 접근하는 데에는 크게 무리가 없고 쉽게 접할 수 있다라는 거. 네, 그런 부분에서 좀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네, 아시아리그 우리나라 팀들이 참가를 하는 리그고요. 오늘 아시아리그 아이스하키 초보 팬들을 위한 시간을 진행해 보겠습니다. 많은 아이스하키 팬분들이 아이스하키에 입문을 하고 처음 접하기 시작한 계기를 보면 아무래도 뭐 우리나라 분들께서는 NHL보다도 오히려 아시아리그 쪽이 더 접근 경로가 가까울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직접 가서 볼 수 있다라는 거가 가장 큰 장점이니까요. 네. 뭐 물론 이제 서울에서는 경기가 최근에는 이루어지지 않다 보니까 서울 사시는 분들은 좀 어려운 점이 없지 않아 있는데 그 밖에 이제 수도권 대부분 이제 세 팀 다 수도권에서 그리고 이제 춘천에서도 경기가 진행이 되다 보니까 뭐 직접 가서 볼 수 있고 그리고 뭐 저도 이제 동호회 활동을 하고 있지만
이제 동호회 처음 이제 아이스하키에 발을 디딘 분들이 자기가 직접 해보는데 잘하는 사람은 얼마나 잘할까라고 했을 때 동영상이나 이런 걸 찾아보는 것보다 직접 가서 보게 되는데 그 직접 가서 보게 되는 첫 입문이 이제 아시아리그가 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렇네요. 아시아리그로 이 아이스하키에 입문하게 됐을 때 직관을 할 수 있다는 가장 큰 장점이 일단 있는데 네. 그것 외에 또 어떤 좋은 점들이 있을까요? 아무래도 아시아리그 자체가 아시아 권역에서 이제 여러 나라가 통합해서 치르는 리그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또 팀들별로 좀 국가별 팀들별로 또 색깔을 좀 확인할 수 있을 것 같고, 예, 이런 부분도 재미있게 볼 수 있는 부분 중 하나가 아닌가 싶습니다. 국가대항전의 성격을 띠는 경우의 경기들이 많다 보니까 네. 한일전, 한중전, 거기 한러전 이런 식으로 국가대항전 성격을 좀 띠면서 볼 수 있어서 조금 더 우리나라 세 팀을 우리 네 팀 마냥 응원할 수 있는 맛이 있죠. 그러니까 국내 야구나 축구나 농구, 배구 등등 해서 다른 프로리그와는 조금 색깔이 다른. 그러니까 우리나라 팀들만 참가하는 게 아니다 보니까 그렇죠. 경기 전에 국가도 울려 퍼지고요. 그렇죠. 예. 국가대항전의 성격으로 좀 바라볼 수 있기 때문에 또 그것에 따른 묘미가 또 추가된다는 게 있겠어요. 좀 더 치열하게 볼 수 있는 장점이 있죠. 네. 또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다른 리그들도 마찬가지인데 아이스하키 리그 중에 특징이 이제 무승부가 없잖아요. 네. 국내 대회나 이제 기타 짤막짤막한 리그들 같은 경우에는 무승부로 끝나는 경기들도 있긴 하는데 아시아 리그나 NHL도 마찬가지지만 연장 아니면 승부샷까지 가서 끝장을 내는 승패를 확실하게 가려내는 그런 승부를 볼 수 있어서 밋밋하게 찝찝하게 무승부로 끝나서 집에 돌아오는 일이 없는 그런 장점이 있고요. 네. 일단 아시아 권역에서는 최고 수준의 레벨을 갖고 있는 리그다 보니까 그냥 멀리 나갈 필요 없이 가까이서 한중일 러시아까지 최근에 러시아 팀이 합류를 하면서 좀 더 수준이 높아진 것 같아요. 네, 좀 더 뭔가 좀 아이스하키 깡패 이런 느낌의 팀이 등장하는 바람에 다른 한중일 팀들이 좀 더 분발하는 계기가 된 것 같죠. 예. 네.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9개 팀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중에 또 우리나라는 3개 팀이다 보니까 9개 팀 선수들 다 합쳐다 200명 안팎밖에 안 됩니다. 네. 예. 그러니까 쉽게 다 외울 수 있고. 판이 작으니까. 우리나라 팀 3팀만 챙겨도 60명과 안팎이 있기 때문에 나 그 선수가 그 선수고 누군지 확실하게 알 수 있고 이렇게 좀 나름 좀 진입장벽이 낮은. 그러니까 NHL은 팀 수가 굉장히 많고 선수도 굉장히 많으니까 그렇죠. 이게 어느 팀이 어느 선수고 어느 팀이 어떤 색깔을 갖고 있고 이게 좀 파악하는데 한참 걸리거든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저희가 지지난 회 때는 그러지 말고 한 팀 꼭 집어서 가라 이런 식으로 이제 가이드를 드렸었는데 이번 같은 경우에는 한 팀 꼭 찍기보다는 아예 한 나라 내지는 그냥 여유 있으면 9개 팀 다 두루두루 살펴봐도 충분히 섭렵 가능한 정도의 스케일이다 보니까 씁쓸함은 있지만 좀 편할 것 같습니다. 그 팀 수가 적고 선수가 적어서 오는 그런 뜻밖의 장점들. 그렇죠. 팬분들 입장에서는 일단 쉽게 접근을 할 수 있어서 좋은 점이 있네요. 한 3년 이상 보면은 이제 팬과 선수의 입장보다는 그냥 형 동생 사이 같은 느낌이 더 두드러지게 되죠. 그렇네요. 자, 아시아 리그로 아이스하키를 입문하면 이런 점들이 좀 좋다라는 부분을 좀 먼저 말씀드렸고, 본격적인 내용으로 들어가기 앞서서 간략하게 이 아시아 리그 아이스하키는 도대체 어떤 리그인지 좀 개요? 이런 내용을 좀 살펴보고 들어가 볼까 합니다. 아시아 리그는 2003년에 출발을 했습니다. 그 당시에는 총 5팀이었네요. 한라위니아, 그러니까 지금의 안양 한라, 그 다음에 일본 제이지 크레인즈, 오지 이글스, 니코 아이스벅스, 고쿠도, 일본 4팀과 한국 1팀, 총 5팀으로 출발을 했습니다. 그때에 비하면 팀 수가 많이 늘었군요. 거의 2배 가까이 늘었네요. 늘었다 줄었다를 반복을 했었는데 결과적으로는 지금 9팀까지 늘어나게 됐죠. 네, 당시에는 팀당 16경기를 치렀고요. 플레이오프를 실시하지 않은 방식이었는데 이제 지금 경기 수도 거의 3배 가까이 늘었고요. 많은 범위나 크기 면에서
성장을 해 있습니다. 2005-2006 시즌부터 이제 우리나라에 강원랜드 팀이 합류를 했는데 이 강원랜드가 바로 지금의 하이원이죠. 네. 예, 그렇게 해서 우리나라 팀이 두 팀으로 늘었고 2013-2014 시즌부터 대명상무가 국군체육부대 참가를 하면서 국내 팀이 이제 세 팀이 됐습니다. 그리고 올해 이제 2016-2017 시즌부터는 이제 대명상무가 리그에서 빠지면서 신생팀 대명 킬러 웨일즈가 참가를 하면서 국내 이제 세 팀은 그대로 유지가 유지가 되고 있죠. 됐습니다. 앞서 얘기 나왔지만 참가팀은 총 9팀입니다. 어떤 팀들이 나오는지 뭐 구체적으로 좀 얘기를 해볼까요? 예, 참가팀 몇몇을 살펴보면 한국 팀이 3팀, 안양 한라, 강원 하이원, 그다음 대면 킬러웨일즈 이렇게 예. 3팀이고요. 일본 팀은 이제 일본 재즈 크레인즈, 오지 이글스, 니코 아이스박스, 도크 프리빌레이즈로 4팀입니다. 중국에서 이제 차이나 드래곤이 참가를 하고 있고요. 이제 러시아에서는 이제 올해로 리그 3년 차죠. 이제 사할린이 참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한일중러 총 9팀이고요. 경기 방식은 정규리그 같은 경우는 이제 9개 팀이 홈앤드 어웨이로 6라운드씩 치르게 되고요. 팀당 48경기 총 216경기군요. NHL에 비하면 경기수가 많이 적긴 적군요. 예, 절반 수준이죠. 절반 정도. 네, 예. 82경기니까요. 좀 절반보다 조금 더 많은 수준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정규리그 순위를 바탕으로 해서 플레이오프에 들어가게 되는데 6위까지 플레이오프 진출합니다. 후하죠. 9팀 중에 6팀! 좀 많이 가는 거 많이 후합니다. 네. 야구보다 하나 절반 더. 이상이 플레이오프 갑니다. 6위에도 우승할 수 있어요. 예, 근데 이제 이게 6강 플레이오프 제도가 이제 지난 시즌부터 도입이 돼서 네. 시행이 되고 있는데 나름 그래도 뭐 5, 6위 싸움 뭐 지난 시즌 특히 각각의 그런 그 플레이오프 티켓을 두고 막판 한 장 싸움이 굉장히 치열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 그 6강 플레이오프 제도가 제대로 좀 자리가 잡는 그런 모양이었죠. 네, 그러니까 참 많은 팀들이 플레이오프에 대한 기회를 갖게 되면서 순위 싸움은 더욱더 치열해진 것 같고 뭐 일부 팬분들께서는 9팀 중에 6팀 좀 너무한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충분히 나올 수도 있는데 또 한편으로는 그런 리그의 어떤 재미적인 측면에서는 네, 리그의 좋은 점이 재미도 또 있었어요. 있고 뭐 경기 수가 또 그만큼 짧기 때문에 네, 토너먼트라도 좀 많이 해야죠. 안 그러면 플레이오프가 너무 짧아질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정규리그 1, 2위 팀은 이제 4강 플레이오프에 직행을 하게 되고요. 그렇죠. 3위부터 6위 팀들 간의 6강 플레이오프 진행이 됩니다. 3위와 6위 대결, 4위와 5위의 대결, 3전 2선승제를 치르게 되고요. 거기서 이긴 팀은 4강 플레이오프 가서 이제 1, 2위 팀과 또 5전 3선승제로 4강 플레이오프를 치르고 최종 두 팀이 챔피언 결정전에 진출을 해서 역시 5전 3선승제로 챔피언을 가리게 됩니다. KBL 농구 6강 플레이오프 제도와 아주 유사한 네. 그런 방식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이 이제 리그에 들어가서 승점 방식인데 이게 또 NHL하고는 좀 달라요. 어떤 차이가 아시아 리그 있을까요? 같은 경우에는 국제 룰을 따라가고 있죠. 3포인트 제도를 네. 쓰고 있습니다. 근데 NHL 같은 경우에는 2포인트 제도를 쓰고 있기 때문에 이제 3포인트제라 하면 이제 3피리어드 이내의 승리를 거뒀을 때 승점 3점. 네. NHL 같은 경우는 이제 2점을 주게 되는데 그렇죠. 무조건 이게 이기면 어떤 의미의 차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이 3점, 2점 같은 경우에는 이제 NHL도 지금 너무 2점으로 하니까 2점 너무 비슷한 점수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NHL도 3점을 도입을 하자 이런 여론이 조금 있긴 있었습니다. 근데 네. 3점을 도입했을 때 장점은 아무래도 점수대가 고르게 나오지 않습니까? 그 포인트를 고르게 가져가지 않습니까? 3점부터 1점까지 가져가기 때문에 네. 진짜 강팀은 진짜 눈에 띄게 승점이 올라가서 가고 못하는 팀은 정말 눈에 띄게 승점이 낮습니다. 그래서 좀 한눈에 봐도 차이가 나죠. 점수가. 예. 그래서 좀 변별력이 더 있는 거죠. 그렇게 어떻게 보면. 네. 근데 이제 NHL 같은 경우에는 무조건 이기면 2점. 뭐 1점은 연장 가서 이제 추가 1점이라고 생각하고 뭐 0점이니까 이제 이 부분에선 조금 이제 변별력이 약간은 좀 부족한 면이 약간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팀 수가 적어서 오히려 또 그런 3점 제도를 도입한 걸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NH 같은 경우에 워낙 팀 수도 많고 경기 수도 많다 보니까 이제 3점씩 주게 되면은 한 번 흐름을 탔을 때 따라잡지 못할 정도로 승점이 아주 급격하게 벌어질 수 있는 상황이 펼쳐지는데
이제 아시아리 같은 경우 또 유럽도 대부분의 리그들 같은 경우에 이제 3점 제도를 네, 도입하고 그렇죠. 있는데 아시아리그하고 규모가 얼추 비슷하거든요. 경기 수나 팀 수나. 네. 그래서 오히려 뭐 어느 정도 변별력이나 아니면은 그런 승점 차이를 보여주면서 또 어떻게 보면 또 한 번에 역전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제공해 주기 위해서는 3점 제도가 어느 정도 좀 유용하지 않나 그런 생각도 드네요. 예, 그냥 간단하게 말하면 그냥 국제 표준을 따른 겁니다. 네. 예, IIHF의 그런 네. 국제 표준을 따랐습니다. 예전에 왜 축구도 네. 이기면 승점 2점이었는데 네. 어느 순간부터 이기면 승점 3점으로 네, 바뀌었잖아요. 그렇죠. 뭐 그 당시에 이제 축구 쪽에서 나온 얘기는 좀 더 뭐 이기기 위한 공격적인 경기를 유도하기 그렇죠. 위함이라고 했는데 일단 아이스하키 쪽에서도 뭐 그런 부분도 물론 좀 있을 것 같긴 한데 일단 두 분이 말씀 주신 내용은 어떤 리그의 전체적인, 특성, 네. 또 변별력 이런 측면에서 좀 바라보면 좋을 것 같네요. 일단 3피리어드 이내 이기면 승점 3점이고요. 연장 승리 또는 이제 승부샷에서 이기게 되면 승점 2점. 연장이나 승부샷에서 패하면 승점 1점. 3피 이내에 패하면 0점입니다. 그렇게 해서 3피리어드까지 승부가 안 나면 5분간 연장에 들어갑니다. 축구로 치면 골든골 제도 같이 골 터지면 바로 경기 네, 종료. 경기가 종료되고 예. 대신에 이제 5대5로 플레이어가 싸우는 게 아니라 4대4로 조금 더 이제 링크장 공간이 많이 넓혀지고 네, 좀 더 득점이 쉽게 날 수 있도록 제도가 만들어졌죠. 그렇습니다. NHL이 올 시즌부터 3대3 연장을 도입했는데 아주 반응이 좋았다고 하는데 네. 근데 지난 회에 저희가 뭐 얘기 나왔지만 그 아이스링크 규격이 좀 달라서 그렇죠. 예. 뭐 아시아리그에서 바로 뭐 3대3을 도입하고 이런 건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할 것 같아요. 내년부터 IIHF 월드 챔피언십 3대3으로 치러집니다. 엄청 빡셀 것 같아요. 링크장 규격은 그대로 그대로 유지하면서 3대3을 하면 진짜 힘들 것 그 같은데. 넓은 진짜 데를 힘들기도 3대3 힘들고 네. 예, 득점도 많이 나오지 네. 않을까 하는 뛰어 거. 댕기려면 엄청 힘들겠네요. 그렇군요. 연장에서도 승리가 나지 않을 경우에는 승부를 봅니다. 네. 승부샷. 승부샷. 네. 뭐 축구로 치면은 이제 승부 차이 같은 그렇죠. 그렇습니다. 플레이오프는 조금 더 다른데요. 플레이오프 연장은 20분을 해요. 무한 연장이죠. 예. 20분 승부 날 때까지 5대5 연장을 깨. 그러니까 일단 20분은 기본으로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연장 가면. 네. 네. 그러니까 1피, 2피, 3피 연장 이게 아니라 1피, 2피, 3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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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피 이렇게 간다고 보시면 네. 될 것 같습니다. 네. 근데 골이 나오면 그대로 끝납니다. 골이 안 나면 계속 또 계속. 20분을 해야 되는. 네. 될 때까지. 한 경기 더 뛸 수도 있어요. 4피, 5피, 6피, 7피까지 갈 수 있는. 네. 네. 많이 뛰면 3경기까지 뛰더라고요. 그렇군요. 어쨌든 뭐 간략하게 승점에 대해서 좀 NHL과는 다른 점이 있다라는 부분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시아리그는 외국인 선수 제도가 있습니다. 팀당 3명을 보유할 수 있어요. 네. 근데 그 안으로 좀 들어가 보면 조금 변수는 있더만요. 네, 뭐 일단 러시아 팀이 참가를 하게 되면서 약간 좀 애매해진 부분들이 있는데 그러니까 자국 선수는 외국인 선수가 아니니까 그렇죠. 자국 선수 마음대로 쓸 수 있는데 러시아 같은 경우에는 특히 사할린 같은 경우에는 본토에서 선수들 데리고 오면 한도 끝도 없거든요. 예, 그런 장점이 있는데 그렇다고 나머지 한중일 팀들이 러시아 선수를 마음대로 데리고 올 수 있느냐? 또 그건 아니고 그건 또 이제 외국인 용병 커터 제도에 이제 묶이게 되고 그런 좀 제한 사항이 있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한국, 일본, 중국 국적이냐, 뭐 러시아 국적이냐에 네. 따라서 팀당 좀 외국인 선수 보유는 조금씩 달라질 수 있다라는 점. 대신에 이제 뭐 한국 팀에서 중국이나 일본 선수들을 데리고 있는 거에 대해서는 아시아 쿼터로 이제 외국인 제외가 선수로 되면서, 인정을 안 하는 예. 거죠. 인정을 안 하게 되죠. 네. 뭐 그런 또 변수가 있습니다. 아시아리그 아이스하키 어떤 리그인지 간략하게 먼저 훑어봤습니다. 잠시 후에 이제 본격적으로 아시아리그에 어떤 팀들이 있고 어떤 선수들이 뛰고 있는지 소개, 추천 뭐 이런 성격이 될 것 같습니다. 잠시 후에 이어가 보겠습니다. 네, 아시아리그 아이스하키 입문 가이드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제 총 9팀이 참가하는 아시아리그 어떤 팀들이 있는지 그 면면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한국팀부터 들어가 보는 게 순서가 맞을 것 같은데 총 3팀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뭐 이 팀부터 먼저 얘기해볼까요? 가장 화려한 팀이죠. 오래됐고 커리어가. 커리어가 화려하고 뭐
국내 아이스하키를 대표하는 팀. 뭐 예. 지금 이 정도. 당장 지난 네. 시즌 통합 우승팀이니까요. 그렇습니다. 안양한라. 네. 네. 안양한라 팀부터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안양한라 어떤 팀인지 소개를 해볼까요? 정규리그 우승 4회. 그 중에 2번을 지난 시즌 했었죠. 2연패를 했어요? 네. 거기에 이제 플레이오프 이제 챔피언 결정전에서도 2번의 우승이 있었는데 0910 시즌 때 한번 했었고 그다음 지난 시즌에 사할린 5차전까지 가는 예. 승부 끝에 원정에서 챔피언 우승컵을 들어올렸습니다. 정규리그 4회 우승은 아시아리그 팀들 가운데 일본 제주 크레인즈와 함께 가장 최다 우승 횟수네요. 네. 예. 그 정도로 국내를 대표하고 아시아리그를 대표하는 이제 대표팀으로 네, 제일 오래 자리매김하고 되기도 있습니다. 했고요. 네. 네. 안양한라의 선수 면면을 보면 정말 화려합니다. 네. 국가대표 선수들이 굉장히 많이 소속돼 있죠. 사실 뭐 지금 다른 일부 팬들은 뭐 안양한라가 거의 뭐 국가대표 팀이나 다른 바가 없다라고 평가할 정도니까요. 그리고 네. 실제로 이제 소속된 선수들도 굉장히 많고 네. 그리고 기화 선수들도 좀 많습니다. 그래서 전력이 확실히 좋죠. 앞서 저희가 이제 설명을 드릴 때 외국인 용병을 이제 3명까지 보유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 이제 귀화를 하게 되면 또 얘기가 달라지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근데 한국 선수가 네. 돼버리니까. 지금 귀화를 한 선수가 안양한라에는 브랑 라던스키, 멜타튼, 명이네요. 에릭 리건, 마이크 테스테이드 이렇게 4선수가 지금 귀화한 상태고 지금 외국인 선수로 등록되어 있는 선수는 알렉스 플란트 선수 혼자 네. 있다 보니까 뭐 여유가 된다면은 2명의 외국인 선수를 추가로 더 쓸 수 있는 그렇죠. 네 그런 게 있지만 조금 그러면은 좀 눈치밥을 얻어먹을 수 있을 것 같기도 하고 네 일단은 현재 전력을 유지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예. 앞서 이현석 기자가 말씀하신 것처럼 선수단 21명 중에 15명이 지난 4월에 세계선수권 멤버거든요. 이야. 그러니까 거의 그냥 국가대표 그대로의 모습이다라고 보셔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네. 또 올 시즌 같은 경우에는 대명상무에서 김상욱 선수라든지 또 전력의 보탬이 될 만한 또 좋은 선수들이 또 들어왔기 때문에. 네, 황현호 골리도 입단을 했고요. 네. 지난 시즌보다도 좀 더 보강이 된 모습의 안양한라고 이제 처음 접하시는 분들한테는 아무래도 네 맨날 지는 팀보다는 이기는 팀을 응원하는 게 좀 더 마음이 속편하고 네 이기는 편 우리 편을 그대로 대입시킬 수 있는 팀이 바로 안양한라군요. 그렇죠. 그렇죠. 유일한 팀이기 네. 때문에 안양한라를 처음 자기 팀으로 선택하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고요. 그리고 안양 홈구장을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뭐 그렇게 큰 규모의 링크장은 아니고요. 되게 대단히 소규모의 링크장인데 그 안에 이제 팬들이 직결하게 된다면은 그 위력이나 함성이 어마어마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응원의 맛도 살릴 겸 그리고 경기가 끝나면 항상 선수들 뭐 사인회나 이벤트들이 항상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매력을 찾기에는 충분히 좋은 팀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좀 드네요. 그 아시아리그 출범 때부터 참가를 했던 안양한라다 보니까 경기장에 가보면 정말 그 안양한라의 골수 팬이라고 할 수 있는 분들이 그렇죠. 정말 많더라고요. 네. 그런 분들이 이제 모여서 그 정말 어떻게 보면 좀 아담한 홈 구장에서 정말 그 거대한 에너지를 만드는 그 경기장 분위기. 이 경기장 분위기는 국내 팀들 가운데 최고인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뭐 경기장 뭐 그런 래핑부터 해서 네, 좀 어느 정도 아이덴티티를 갖고 있는 경우가 한중일로 통틀어서 뭐 한두 팀 정도밖에 꼽을 수가 없는데 뭐 일본에선 대표적으로 니코 아이스박스가 있다면은 우리나라에서는 안양한라가 그 역할을 하고 있지 않나 생각이 드네요. 네. 팬베이스를 확실하게 다져놓는 게 결국은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 그만큼 또 역사도 오래됐으니까요. 네. 그렇습니다. 안양한라에서 좀 추천할 만한 선수, 키플레이어라고 한다면 너무 많은데 사실. 네, 뭐 국가대표 멤버들만 하더라도 15명이니까 네. 모든 선수들이 열거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뭐 지난 회에 출연했었던 신상훈 선수와 더불어 이번 주에 뭐 이 선수들을 좀 꼽고 싶은데요. 김기선, 김상욱 형제를 꼽고 싶네요. 올 시즌에 이 형제가 다시 한 팀이 됐습니다. 네, 뭐 서로 뭐 외국 진출도 했었고 그다음에 뭐 상무에서 시즌도 보내고 하면서 5년 만에 5시즌 만에 다시 이제 안양한라에서 만나서
손발을 맞추게 됐는데 이미 이제 국가대표에서는 뭐 같은 라인 뛰고 하면서 손발을 많이 맞추고 해서 그런 모습들이 자주 나왔는데 요 케미가 리그에서 올 시즌부터 보여지게 된다고 하니까 좀 지켜보시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우리나라 넘버원을 자랑하는 두 선수기 때문에 네. 지난 시즌까지 기록들을 보면은 뭐 김기성 선수가 39개 포인트를 올렸고 김상욱 선수가 55포인트를 올렸는데 두 선수가 같이 하면은 뭐 올 시즌에 100포인트는 쉽게 달성할 수 있지 않을까. 네, 그런 기대가 될 정도로 네. 좀 기대가 되는 조합입니다. 김기성 선수는 뭐 이미 그 한국 선수 최초로 이제 아시아리그 정규리그 MVP를 차지했던 네. 뭐 아시아 넘버원 네, 그야말로 등번호도 1번 네, 그런 뭐 아시아리그 대표하는 이미 선수고 네. 김상욱 선수 역시 최근에 지난 시즌도 그랬고 정말 아시아리그를 대표하는 최고의 그 포워드 중에 한 명인데 네. 이 두 선수가 한 팀으로 만났어요. 그것도 네. 형제인데 네. 이 두 선수의 조합 올 시즌 어느 정도 보여줄 거라고 좀 기대하세요? 예, 아무래도 5년간의 이제 같은 팀에서 호흡을 안 맞췄기 때문에 약간은 좀 뭐랄까 그 부분에서 좀 어긋나는 부분이 어떻게 보면 있을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국가대표에서는 항상 같은 라인으로 나와서 또 손발을 많이 맞추고 파괴적인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두 선수가 같이 호흡을 맞춘다면 공격 부분에선 전혀 문제가 없을 것 같네요. 자, 김기성, 김상욱 형제, 뭐 신상훈 형제에 이어서 네, 형제 선수들이 안양을에 많이 있어요. 예, 뭐 조직력은 좀 더 기대할 수 있지 않을까. 더 기대가 되는 올 시즌이 되겠네요. 참 지지난 시즌 정규리그 2연패 그리고 지난 시즌에 통합 우승까지 올해는 또 어떤 성적을 낼 것인가. 네, 감독도 바뀌었고요. 네, 지금 체코에서 열심히 감독을 만나서 훈련 중에 있는데 얼마만큼 다져서 올지 기대가 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렇습니다. 다음으로 소개해드릴 팀은 하이원입니다. 안양알라 다음으로 두 번째로 이제 역사가 깊은 팀인데 네. 강원랜드로 출발을 해서 하이원의 연고지는 어디입니까? 강원 하이원이라고들 그렇죠. 해서 네, 보통 이제 춘천에서 경기들이 진행이 됐었고요. 최근 몇 시즌 동안에는 이제 고향을 홈구장으로 삼아서 네. 네, 고향에서 경기들을 진행하고 일부 경기들은 또 춘천에서 진행을 하는 시즌을 갖고 있죠. 그렇습니다. 최근 몇 년간 확실히 고양이 홍구장 같습니다. 네, 예. 아무래도 이제 접근성 부분이나 뭐 그렇죠. 그런 네. 인지도 부분에서 그다음에 환경적인 부분에서 고양 홍구장에 여러모로 좀 네, 그렇죠. 장점들이 있는데, 네, 경기장 직접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네, 목동만큼이나 규모가 크고 뭐 또 나름 우리나라에서는 상대적으로 최근에 2년 네. 전에 세계 선수권대회에 구성된 했었기 때문에 경기장이다 보니까 네, 관람하시는데도 좀 쾌적하고 좋은 경기장입니다. 그렇습니다. 하이원 사실 아시아리그 초창기 때는 한라보다 하이원의 성적이 더 좋았더라고요. 그렇죠. 근데 어느 순간부터 이제 역전이 됐는데 최근에 좀 하이원의 성적이 과거에 비하면 조금 기대에 미치지 못해서 뭐 아쉬운 점은 있는데 또 올 시즌 또 새로운 도약을 꿈꾸고 있습니다. 하이원을 소개한다면 어떤 멘트가 가능할까요? 그래서 이제 이거는 이제 제 개인 주관적인 느낌인데요. 약간 좀 남자의 팀이랄까? 남자의 그런 팀이요? 약간 뭔가 뭐 일단 유니폼도 블랙으로 통일이 돼 있고 블랙 앤 레드로 돼 있고 뭔가 좀 플레이 스타일이나 하는 뭐 선수들의 면면도 뭔가 좀 선 굵고 거칠고 그런 느낌이 안양알라는 또 다른 모습이어서 그런 매력이 있지 않나라는 주관적인 성격이 생각을 갖고 있었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올 시즌 배영호 감독님이 새로 부임을 하면서 지난 시즌 대명상무를 이끌었던 그런 색깔이 하이원에는 또 어떤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나 그런 기대감도 갖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이현숙 기자님은 하이원 팀 그 안양알라와 비교했을 때 좀 어떤 차이가 있다고 보세요? 하이원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최근에 외국인 선수를 쓰지 않는 이제 결정을 내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좀 외국인 선수에 대한 비중이 좀 커요. 그래서 아무래도 아마 앞에 말씀드린 좀 터프한 이런 느낌을 주는 게 스위프트와 브라이언 영 선수가 그런 하키를 많이 구사를 하기 때문에 네. 좀 그런 느낌이 확실하게 있는 것 같습니다. 안양알라 같은 경우에는 딱 보면 선수 구성을 봐도
이제 모든 라인에서 좀 득점이 나올 수 있는 이런 뭐 깊이까지 갖춘 팀이라고 한다면 하이원은 사실 그런 부분에서는 조금은 부족한 모습은 있지만 1라인에서 화력은 정말 막강하거든요. 예. 이제 그런 부분에서 매력이 좀 있는 팀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하이원도 마찬가지로 이제 귀하 선수죠. 네, 마이클 스위프트하고 이제 브라이언 영 선수가 외국인 선수로 있다가 얼마 그렇죠. 전에 이제 귀하를 하게 되면서 외국인 쿼터에는 들지 않는 선수가 됐고 유일하게 지금 외국인 선수로 등록되어 있는 선수는 타일러 브리클러 선수 정도 예. 등록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네. 하이원 팀의 선수들의 면면을 보면 한라와는 좀 다른 색깔을 띠게 되는데 어떤 선수들이 포진되어 있나요? 일단 최근에 대명상무를 전역한 신경윤 선수, 김혁 선수가 합류를 했고요. 어느 정도 국가대표 경력을 갖춘 선수들이 합류를 하다 보니까 어느 정도 전력 상승의 기대 효과는 있을 것 같고요. 하이원에서 꼽을 수 있는 키플레이어, 대표 선수 누가 있을까요? 네, 당연 마이클 스위프트. 이게 좀 너무 뻔한 질문이었나요? 네, 마이클 스위프트. 최근 하이원을 먹여 살리고 있는 건 스위프트인 거는 부정할 수 없을 것 같고요. 스위프트가 11, 12 시즌 때 이제 합류를 해서 벌써 6시즌째군요. 네, 6시즌째인데 지난 한 번 빼고는 거의 포인트 1위를 최다 포인트 1위를 했던 것 같은데요. 지난 5시즌 동안 한 번 빼고 포인트 1위를 다 거머쥐었었고 그나마 이제 13, 14 시즌 때 이제 포인트 1위를 뺏겼는데 그때는 또 골은 또 1위를 찍었어요. 골 랭킹은 1위를 찍었었고 네. 아직까지는 지금 이제 404포인트 통산 기록을 갖고 있는데 잘하면은 좀만 분발하면은 또 이번에 세계선수권 때 좋은 모습을 보여줬었기 때문에 이번 시즌 안에 500포인트까지도 가능하지 않을까. 90% 이상을 해야 되는데 보니까 48경기인데 가능할까요? 데뷔 시즌 때 하고 그 다음 시즌 때 90포인트, 97포인트를 했었거든요. 90포인트대를 한 게 2번이나 있네요. 네. 그러니까 욕심만 좀 더 부리면은 100포인트까지도 바라볼 수 있을 것 같고 이 시기를 놓치면 나중에 좀 더 힘들 것 같고 네. 이때쯤에서 한번 해주면 좋지 않을까. 올 시즌에는 리그 시즌 100포인트와 통상 500포인트 달성까지 한번 기대를 해보겠다. 네, 욕심을 부리자면. 그리고 이제 공격력 부분에서는 어느 정도 그래도 지난 시즌보다는 좀 더 업그레이드 되는 부분들이 요소가 있어서 네, 그런 부분을 좀 더 기대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예, 방금 찾아봤는데요. 그 아시아리그 통산 최다 포인트가 스위프트가 올린 97포인트입니다. 그 이상이 시즌 없군요. 최다가? 단일 시즌 최다 포인트. 네. 예, 근데 40경기에서 97포인트. 그걸 한 번 더 해야 500포인트 가능하다. 그러니까. 근데 이 페이스로 만약에 득점을 한다면 48경기니까 100포인트 넘길 수 있죠. 충분하죠. 경기 수가 그때보다 늘었으니까요. 네. 예. 아무튼 뭐 올 시즌에도 하이원에서 마이클 스위프트의 존재감은 뭐 여전할 거라고 당연히 기대를 하고 그리고 있고요. 또 대단한 거는 지금 5시즌을 치러오면서 부상이 거의 없었어요. 네, 그건 정말 대단한 것 같습니다. 장기 부상 없이 꾸준하게 60포인트 이상, 70포인트 이상을 기록을 해주고 있다라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제갑하고 있고 능력을 갖춘 선수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이 한 선수만으로도 충분히 두 사람의 몫을 하고 있는 거니까. 네. 그렇습니다. 네. 개인적으로는 지금 기대하고 있습니다. 세계선수권 때 너무 임팩트가 강했기 때문에. 그때도 뭐 우리나라 맞아요, 대표팀을 거의 이끌다시피 했던. 네, 그렇죠. 위기의 순간마다 활약이었죠. 좀 바짝바짝했죠. 네. 일단 하이원에서 마이클 스위프트 선수 빼놓을 수가 없겠고 그 외의 선수들 중에서 좀 키플레이어를 꼽아 주신다면 누가 있을까요? 저는 이제 한 선수 더 뽑아서 신영윤 선수. 신영윤 선수. 네. 이 선수가 이제 데뷔는 일본 재즈 크레인즈에서 데뷔를 했었는데 네. 뭐 일본에서의 성적은 그렇게 눈에 띌 만한 성적은 아니었었는데 이제 상무 입대 후에 상무에서 2시즌을 보내면서 급격하게 성장을 했다라는 게 이제 기록에서 보여지거든요. 네. 이제 물론 그 대형 부상을 입는 바람에 상무에서 2시즌 동안 한 시즌에 한 번씩 크게 한 번씩 다치는 바람에 뭐 경기 수가 많지는 않았었는데 그래도 경기 수 대비 포인트나 아니면은 그런 임팩트 부분에서는 충분히 괄목할 만한 성장과 기록을 보여줘서 이 선수가 하이원에서 뭐 스위프트 내지는 다른 선수들과 손발을 맞춘다면은 그 이상의 효과를 낼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아직까지는 뭐 개인 한 시즌 50% 이상을 기록한 적은 없었고 최다가 한 36포인트 정도인데 개인적으로는 50포인트까지도
바라볼 수 있지 않을까. 네, 그런 기대와 함께 키플레이어로 선정을 해보게 됐습니다. 네. 이현숙 기자님이 특별히 좀 기대하고 있는 하이원 내 선수가 있나요? 예, 저는 시즌에? 하이원 두 명인데요. 수비 1라인으로 뛰고 있는 브라이언 영 선수와 김동원 선수 보고 싶습니다. 이 이 선수에 대한 하이원이 이 두 선수의 그 의존도가 의존도가 네, 정말 절대적이죠. 상당합니다. 네. 파워플레이도 나오고 PK도 나오고 네. 정규 1라인에 나오고 아마 뭐 아이스타임이라는 이제 수치를 기록을 하지 않지만 아시아리그는 만약 기록을 해보면 두 선수가 아마 30분 탑이죠. 정도는 네. 뛰지 않을까 예. 싶을 탑일 것 정도로 같아요. 정말 의존도가 네. 크거든요. 예, 그리고 이 두 선수가 오랜 시간을 뛰는 만큼 작년에 김동완 선수가 시즌 말미에 부상을 네. 당한 뒤에 하이원 성적이 정말 급락했습니다. 그렇죠. 이런 걸 생각해 본다면은 이 두 선수가 건강하게 오랫동안 이제 하이원의 블루라인을 지켜줘야 올해 하이원이 좋은 결과를 낼 수 있을 네, 것 같네요. 더군다나 이제 오연호 선수가 대면 킬러 웨일즈로 이적을 하게 되면서 수비에 대한 공백이 좀 어느 정도 생겼거든요. 네. 그래서 조금 더 부담감이 생기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드는데 그만큼 또 베테랑들이니까 그렇죠. 하이원의 역대 정규리그 최고 순위가 2위고요. 플레이오프 최고 순위는 3위였습니다. 근데 이게 다 2007, 2008 시즌, 2006, 2007 시즌이니까 한 10년 가까이 됐네요. 오래됐어요. 네. 예. 한 10년 전의 성적이 지금 최고 성적이란 얘기인데 올해 또 새로운 감독과 또 새로운 선수들과 또 새롭게 또 출발하는 만큼 더 나은 도약을 기대해 보겠습니다. 지난 시즌 너무 아깝게 플레이오프 티켓을 놓치는 바람에 예. 올 시즌은 좀 벼르고 좀 다시 비상할 수 있는 하이원이 됐으면 좋겠네요. 그렇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나라 세 팀 가운데 이제 막내 올 시즌 처음으로 아시아 리그에 참가를 하게 되는 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바로 대명 킬러 웨일즈. 대명 킬러 웨일즈. 저희가 뭐 창단식 때도 소개를 해 드린 바가 있는데 정말 대단한 각오로 첫 시즌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 팀에 대한 정보가 많지는 않아요, 아직. 네, 뭐 신생팀이고 새거 느낌 남는 그리고 이제 대부분의 선수들이 새 출발, 새 각오를 다짐하고 있는 상황이면서 감독님까지도 81년생으로 가장 최연소 감독이 81년생. 기록을 갖고 있고요. 네. 창단 첫 해 어떤 성적을 갖고 있을지 저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팬분들이 기대 반 걱정 반 이렇게 갖고 계실지 않을까 네. 그런 생각이 들고요. 이제 아시아리그를 입문하시는 분들께서는 뭔가 새로 성장하는 느낌, 키워가는 느낌, 그런 컨셉으로 좀 다가간다면은 재밌지 않을까. 일단 연고지는 인천입니다. 네. 인천 선악국제빙상장을 홈구장으로 쓰게 됐어요. 네, 일단은 인천에서 시작을 하게 됐고요. 평창올림픽 이후에는 이제 강릉에 있는 올림픽 경기장을 활용을 한다고 하니까 계속 그렇게 성장하는 뭔가 갖춰지는 느낌으로 계속 함께 지켜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아주 제일 어리고 젊고 새로운 느낌이 물씬 풍기는. 네, 베일에 쌓여 있다 보니까 개막전이 이제 인천에서 첫 시작이다 보니까 그 뚜껑을 열기 전까지는 정말 아무것도 장담할 수 없는 그런 팀입니다. 대명 킬러 웨일즈의 그 과제 중에 하나가 문득 이런 생각도 드는데 이 아시아리그 이제 입문하시는 분들을 팬으로 많이 잡을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신생팀이다 보니까 뭐 앞서 말씀주신 같이 좀 커가는 성장해 나가는 이런 컨셉 차원에서 아시아리그에 이제 처음 접하시는 분들이 이 대명 킬러 웨일즈 팬으로서 출발을 해보신다면 그것도 아주 재미있는 과정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기존에 안양알라나 하이원이 갖고 있지 않은 선입견이나 고정관념을 전혀 구애받지 않는 팀이기 때문에 뭘 시도해도 관심을 끌고 주목을 받을 수 있는 팀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좀 재밌는 다양한 시도들이나 아니면은 뭐 이벤트나 프로모션이나 할 수 있는 거는 다 해보면은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네. 대명 킬러 웨일즈의 선수들 봤을 때 키플레이어를 꼽아주신다면 어떤 선수가 있을까요? 일단 유일하게 아시아리그 5시즌, 6시즌 이상 해오면서 200경기 이상 출전을 한 선수가 딱 3명 있습니다. 네. 그만큼 이제 젊은 팀이고 어린 팀인데 지금 김범진 선수, 오연호 선수, 오광식 선수 이렇게 세 선수가 또 공교롭게도 다 디펜이에요. 그렇군요. 그래서 이 세 선수가
뭐 엄연승 골리를 제외하고서는 최고참이기 때문에 이 선수의 역할이 굉장히 크지 않을까. 경기장 안팎으로 플레이든 아니면 팀 리딩이든 굉장히 무거운 책임감을 갖고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여기에 이제 외국인 선수들이 합류를 하게 될 테고요. 네. 이 대명 킬러 웨일즈가 어떤 하키를 보여줄지. 뭐 정말 그 창단식 때 얘기했던 것처럼 터프한 하키? 그런 더리한 하키? 더리한 네. 하키를 어떻게 보여줄 것인가. 네. 정말 궁금해집니다. 네. 국내 세 팀 안양알라, 하이원, 대명 킬러 웨일즈까지 아시아리그에 참가하는 국내 세 팀에 대해서 간략하게 좀 소개를 해보고 뭐 선수 추천도 좀 해드리고 해봤습니다. 잠시 후에는 이제 일본 팀, 중국 팀, 러시아 팀은 어떤 면면을 갖고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네, 아시아리그 아이스하키 이번에는 우리나라 외에 다른 참가팀들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일본부터 가봐야 될 것 같은데 역시 일본 하키가 글쎄요, 과거에는 정말 아시아리그 성적에서도 나왔지만 거의 아시아리그가 일본 리그 같은 그런 느낌이 있었던 적도 있었는데 뭐 전체적인 수준이나 레벨이 뭐 일본이 앞서가는 거는 사실이고요. 네. 네. 그 일본을 따라잡기 위해서 무단히 노력했던 국내 팀들이었고 최근에는 이제 안양알라가 우승을 하고 그 결실이 나오고 있어요. 세계 선수권에서도 일본을 잡아내고 하면서 결실들이 이제 조금씩 보여지고 있는데 이걸로 한두 번으로는 만족하면 안 될 것 같고요. 네. 하지만 이제 그만큼 또 일본 팀들도 나름의 매력을 갖고 있고 또 어느 정도 어느 팀이 어느 정도 수준과의 매력을 갖고 있는지 알고 있는 상태와 없는 상태에서 보는 게 좀 차이가 있으니까 알고 보면 좀 더 재밌지 않을까 싶네요. 네. 일본에서는 총 4팀이 아시아리그에 참가하고 있습니다. 가장 많죠. 네. 4팀, 한 팀씩 면면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어느 팀부터 가면 좋을까요? 예, 아무래도 일본 아이스하키 하면 또 이 팀을 빼놓고 설명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오지 이글스. 오지 이글스. 네. 오지 이글스는 어떤 팀인지 소개를 해주시죠. 1925년 창립이 된 정말 역사가 깊은 아이스하키 팀이죠. 어. 이제 일본 전체에서 있는 대회를 50차례나 우승한 정말 대단한 일본 최고의 명문팀 중 하나입니다. 네. 100년이 가까이 돼가는 그렇죠.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예. 그런 팀이군요. 위치는 이제 일본 홋카이도의 도마코마이라는 곳에 위치를 해 있습니다. 네. 거기 하쿠초 아레나를 홈구장으로 쓰고 있고요. 이 하쿠초 아레나는 일본 국가대표팀 홈 경기장으로 사용이 되기도 합니다. 경기장 그래서 되게 좋습니다. 그 작년에 가봤잖아요. 예. 어떻던가요? 굉장히 관중석에서 볼 때는 굉장히 따뜻하고 네. 뭐 시야각도 굉장히 좋고 네. 경기장 상태도 뭐 얼음 상태부터 해서 여러 가지 굉장히 부러운. 네. 부러운 진짜 말 그대로 부러운 네. 경기장이었습니다. 네. 이번 얼마 전에 있었던 일본 이제 국가대표팀 이제 좀 있으면은 올림픽 그 출전을 놓고 겨루지 않습니까, 일본이? 그래서 얼마 전에 합숙을 했는데 역시 여기서 합숙을 진행을 했었습니다. 일본 아이스하키의 메카군요. 그렇죠. 네. 이제 팀의 유니폼 색상을 또 설명을 해드리면 정말 몬트리올 커네디언스랑 정말 비슷하죠. 이제 빨간색과 흰색입니다. 네. 그리고 또 디자인도 굉장히 유사해요. 보면은 대부분 팀들이 이제 NHL을 롤모델로 해서 비슷비슷하죠. 국기 색깔하고 뭐 맞춰가는 건가요? 빨강색과 흰색이면? 아니요, 근데 대부분 많이 빨간색, 흰색 많이 쓰죠. 네, 근데 오지 같은 경우에는 정말 딱 보면은 좀 몬트리올 유니폼과 너무 흡사한 점이 많기 때문에 좀 개인적으로는 제일 마음에 안 드는 유니폼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습니까? 네, 안 이쁜 유니폼 중에 하나예요. 네. 또 오지 이글스가 이제 대단한 점이라고 한다면 아시아리그 참가 이후에 승률 50% 이하로 떨어진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정말 승률 5할 밑에 떨어져 본 적이 없다고요? 네, 정말 뭐 역사와 전통의 강팀이면서도 이제 진짜 실력까지도 완벽하게 갖춘 팀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예. 오지 이글스의 장점이라고 한다면은 공격, 수비, 골리진 모든 세 가지 부분에서 밸런스가 좋다는 점이 정말 큰 장점입니다. 이번에 일본 국가대표팀 합숙 멤버를 살펴보면은 36명이 선발이 됐습니다. 이제 일본 4개 실업팀과 해외에서 뛰고 있는 선수들이 이제 한 4명, 5명 정도 있거든요. 이제 그 선수들이 다 합류한 36명의 선수 중에 14명의 선수가
오지글스 선수였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약간 안양알라 같은 그런 느낌이네요. 네, 그런 느낌. 거의 이 팀의 소속 선수들이 국대로 그대로 가는. 그렇습니다. 예. 특히 수비진 같은 경우에는 정말 뭐 절반 이상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많은 수가 뽑혔기 때문에 예, 그야말로 뭐 일본 국가대표급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네요. 그렇군요. 여기도 참 국가대표도 많고 좋은 선수들이 많은데 그 중에서 오늘 좀 추천해 주신다면 어떤 선수 있을까요? 네, 뭐 오지글스에 정말 좋은 선수가 많기 때문에 뭐 추천해드릴 선수는 많은데 한 명만 딱 꼽아보자면 역시나 쿠지슈에이 선수를 꼽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쿠지슈에이 그렇습니다. 어떤 선수인가요? 이 선수는 뭐 명실상부 사실상 아시아리그에서 뛰었을 때 최고의 선수 중에 한 명이었죠. 공격이면 공격, 스케이팅이면 스케이팅, 뭐 스케이팅 속도면 속도, 뭐 기본기면 기본기 하나 빠지는 게 없는 선수였고요. 예. 지난해 이제 독일 1부 리그엔 DEL로 진출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트라이아웃을 봤는데 에이스베렌 베를린 구단에 합격을 해서 한 시즌을 DEL에서 뛰었죠. 이제 신장은 정말 이 선수가 크지 않습니다. 근데 앞서 말한 그러한 경기 운영 장점들이 겹쳐가지고 뭐 아시아에서는 사실상 거의 뭐 최고의 선수 중에 한 명이 아닌가라고 예. 생각을 하고요. 독일에서 1년의 경험이 정말 큰 많은 보탬이 됐을 거거든요. 이제 이 부분이 아시아리그에 왔을 때 얼마만큼 이점으로 작용할지를 지켜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지지난 시즌에 이제 대명상무가 삿포로 직결전에서 경기를 오지이글스와 가진 적이 있었는데 그때 대명상무가 진짜 아깝게 종료 직전에 동점골 먹고 슈타웃까지 가서 지는 경기가 있었거든요. 네. 그때 배용호 감독님이 아쉬움에 한마디를 내던지셨는데 쿠지슈에이는 정말 데리고 왔으면 좋겠다. 네. 상대팀 감독 입장에서 정말 탐나는 선수였군요. 네, 쿠지슈에이 같은 선수가 2명 이상만 있어도 그 팀은 다 돌아간다. 네, 그만큼 똑똑하고 빠르고 많이 뛰는 그러면서 잘하는 선수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네, 모든 뭐 배용 감독님뿐만 아니라 모든 팀의 감독이라면은 충분히 탐낼 만한 그런 선수 중에 한 명이죠. 네. 오지 이글스의 쿠지슈에이 여러분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어떤 팀 살펴볼까요? 예, 일본 재즈 크레인즈가 다음으로 살펴볼 팀입니다. 일본 재즈 크레인즈도 정말 앞서 얘기 나왔지만 정규리그 우승 4회에 빛나는 그렇습니다. 예, 대표팀이죠. 이제 뭐 플레이오프에서 정말 좋은 모습을 뭐 보여주는 시즌이 많았고요. 홋카이도 쿠시로에 위치해 있습니다. 이제 쿠시로 아이스 아레나를 홈구장으로 사용을 하는데 예. 이제 유니폼 색상은 화이온과 비슷한 검정색, 빨간색의 기준의 홈 유니폼과 이제 흰색 바탕의 원정 유니폼을 사용하고 있네요. 그렇군요. 이제 크레인즈의 매력이라고 한다면 아무래도 1에서 4라인, 공격 1에서 4라인, 수비 1에서 3라인의 역할 분담이 정말 확실한 팀입니다. 예. 어떻게 보면 좀 특징이 없다고 하면 없을 수가 있는데 정말 경기하는 거 보면 진짜 이 정말 상당히 까다로운 팀 중 하나입니다. 뭐 경기 운영이라든지 역할 분담이 정말 잘 돼 있기 때문이기도 하고요. 로스터 구성도 정말 딱 역할에 딱 들어맞는 선수들이 딱 라인에 포진되어 있어서 정말 탄탄하고요. 그리고 공격과 수비에 일본 국가대표 에이스급 선수들이 한 명씩 포진되어 있습니다. 예. 공격에는 우에노 히로키, 수비에는 야나드루 시냐 선수 이렇게 포진되어 있어서 네. 이 두 선수를 지켜보는 이 두 선수의 플레이를 보시는 것도 정말 재밌는 요소 중에 하나가 아닐까 싶어요. 네, 그리고 이제 팀 색깔이 그래서 그런지는 몰라도 일본 팀들 중에서는 제일 커 보이고 피지컬상으로 그렇죠. 네, 뭔가 좀 더 화이온하고도 닮은 점이 없잖아 있는데 네, 그런 느낌이 많이 강하고 그다음에 오지글스랑 이제 같이 홋카이도 쪽에 위치를 하면서 굉장히 라이벌 그렇죠. 의식을 갖고 있죠. 예. 그리고 실제로 또 보면은 그 시게노 슌스케 선수라든지 뭐 타카기 켄타 선수라든지 큰 선수가 진짜 많습니다. 네. 일본 재즈 크레인즈. 이 팀에서 좀 주목할 만한 선수는 아무래도 우에노 히로키 야나도리시냐? 뭐 이런 선수일까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저 꼽은 선수는 이제 우에노 히로키 선수로 꼽았는데요. 예. 이 선수는 정말 아시아리그 최고의 골잡이, 골게터라는 말이 정말 딱 들어맞는 선수입니다. 정말 득점력은 진짜 이만큼 뛰어난 선수가 지금은 없게 볼 정도로 뛰어난 모습을 보여주고요. 정말 그 스케이팅을 딱 하는 걸 보면은 좀 독특하게 좀 타거든요. 근데 이게 진짜 빨라요. 속도가 정말 빠릅니다, 이 선수가. 이 스피드를 활용한 활동량이 정말 뛰어난 선수고, 그리고 이제 슈팅 센스, 스킬이 정말 대단하기 때문에 이 선수가 상대방 공격 진입에 딱 진입한 순간부터 상대방 이제 수비수들은 경계를 늦출 수가 없고
팬들은 이제 이 선수에게 눈을 뗄 수가 없는 이런 상황이 많이 만들어지더라고요. 그리고 공격 때 이제 그런 타이밍이랄까요? 슈팅 타이밍이 다른 선수하고는 좀 더 다른 예. 뭐 빠름과 느림을 좀 잘 센스에 맞게 예, 그 완급 섞어 조절도 쓰는 대단한 것 같아요. 네, 그런 스킬을 갖고 있다 보니까 네. 네, 언제 어디서 슈팅이 날라올지 모르는 저쪽 보고 있는데 괜히 뒤로 쏘고 뭐 이런 경우도 있다 보니까 네, 여러 가지 아크로바틱한 골 장면들을 많이 만들어내는 선수 중에 한 명입니다. 네. 우에노 히로키 선수의 득점력은 이미 정평이 나 있다 보니까 상대팀 입장에서는 가장 경계할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가 되고 있는데요. 올 시즌에 이 우에노 히로키 선수가 또 몇 골이나 넣을지 또 국내 세 팀에게도 가장 위협적인 선수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일본의 또 한 팀, 어떤 팀 얘기를 해볼까요? 예, 도호쿠 지역에 위치한 도호쿠 프리블레이즈 팀입니다. 도쿠 프리블레이즈. 최근에 가장 성적이 좀 좋았던 팀인 것 같은데요? 그렇죠. 예, 성적은 뭐 좋은 때가 있었고 나쁜 때가 있었는데 네. 최근에 또 우승도 한 기억도 지지난 있고 시즌에 하니까. 이제 챔피언 결정전에서 안양홈에서 그렇죠. 내리 3연승을 가져가면서 그 정말 임팩트가 큰 세 네, 경기를 했었죠. 본정에서 챔피언컵을 들어올렸죠. 네. 소개를 해주실까요? 예, 아오모리현 하치노에를 연고로 두고 있고 뭐 가끔 이제 후쿠시마 코리야마에서도 경기를 하기도 합니다. 이제 이렇게 이제 양쪽 홈 링크를 쓰고 있는 구단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유니폼 색상은 파란색과 하얀색을 네. 사용하고 있습니다. 아시아리그 4개 구단 중에서 제일 최근에 생긴 팀이에요. 일본 아시아리그 4개 팀 중에서 제일 최근에 생긴 팀인데 세 차례나 우승을 벌써 거머쥐는 2008년에 창단했는데 우승을 3번이나 했어요. 예. 벌써. 뭐 그만큼 선수진이 좋고 뭐 잘 돌아가고 있다는 증거고요. 또 재밌는 징크스를 하나 말씀드리면은 리그 창가 이후부터 좀 경련으로 우승을 한 팀입니다. 그러니까 근데 또 그 전까지 보면은 플레이오프 탈락, 플레이오프 올라가면 우승, 탈락 우승 하다가 작년에 플레이오프 진출을 했는데 우승을 못했어요. 그러면 경년이면 올 시즌에 다시 우승해야 되는 해인데요? 그렇습니다. 예, 이제 뭐 샌프란시스코 자이언츠 같은 느낌으로 뭐 우승을 한다면 올해 우승을 할 수는 있겠죠. 그런 게 딱 된다면. 경년 징크스. 그렇습니다. 네. 올해 프리블레이즈 성적 기대가 또 되네요. 프리블레이즈에서의 키플레이어를 꼽아주신다면 어떤 선수인가요? 예, 주목할 선수는 히라노 유시로 선수입니다. 히라노 유시로. 예, 이 선수가 작년에 USHL 이제 미국의 최고 주니어 리그죠. 이제 여기서 뛰면서 좋은 모습을 보였고 이제 NHL 드래프트 순위까지 올랐던 선수인데요. 이 선수가 고교 시절부터 정말 일본 하키를 이끌어갈 인재라는 평가를 많이 받았습니다. 예. 근데 이번에 프리블레이즈 로스터가 얼마 전에 발표가 됐는데 이 선수가 로스터에 들어가 있었습니다. 이 말은 만약에 그동안 해외팀에서 오퍼가 없다면 아마 올 시즌 프리블레이즈에서 데뷔할 확률이 정말 커 보이고요. 야. 신장도 괜찮은 데다가 정말 공격력이 진짜 뛰어난 선수이기 때문에 이 선수가 굉장히 많은 볼거리를 선사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번 그 NHL 드래프트 때 저희가 일본의 히라노 유시로가 과연 지명을 받을 것이냐, 뭐 요것도 하나의 포인트라고 얘기했던 기억이 나는데 일단 지명이 안 됐고 그렇습니다. 올 시즌 아시아리그 데뷔가 유력한 지금 형국으로 돌아가고 있어요. 네. 히라노 요시로가 이제 일본에 떠오르는 신성 그렇습니다. 이런 느낌으로 받아들인다면은 기존의 일본 대표팀의 정신적 지주 역할을 했던 거는 또 프리블레이즈의 다나카 고고 선수가 그렇습니다. 있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에이스와 에이스가 한 팀에 엮여서 신구 조화를 이루는 것도 어떻게 보면은 좀 볼만한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싶네요. 히라노 유시로. 저희가 지난 회에 대한민국 아이스하키의 라이징 스타를 소개해드렸다면 일본 아이스하키의 라이징 스타라고 얘기해도 될까요? 네. 손색이 없는 선수죠. 히라노 유시로 여러분 좀 기억해 주시면 또 좋을 것 같아요. 일본의 4팀 가운데 마지막 팀 소개를 해주시죠. 예, 마지막 팀 이름 이제 도쿄 근처에 이제 토치기현 니코시에 위치한 니코 아이스박스 팀. 니코 아이스박스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예, 1925년 창립을 했는데 이전 팀 전신이었던 후루카와 전공이란 팀에서부터 이제 시작이 됩니다. 예. 이제 하지만 뭐 여러 가지 뭐 일이 겹치는 바람에 지금은 이제 니코 아이스박스라는 팀으로 활약을 하고 있고요. 아무래도 니코 아이스박스라고 한다면 팬들의 사랑을 정말 많이 받는 구단입니다. 가장 인기 팀인가 보죠? 예, 그러면서도 이제 어떻게 보면은 정말 정통 시민 구단인 그렇죠. 팀이 이제 또 니코 아이스박스죠. 네.
항상 경기장을 가면은 이제 니코 아이스박스의 색상은 이제 주황색과 검정색입니다. 이제 뭐 원정 유니폼이 흰색이지만 거기 주황색이 가미가 된 거고요. 항상 이 홍구장에 가면은 그 주황색 그 물결 그게 정말 위압감이 느껴질 정도로 어마어마한 분위기를 형성한다고 하더라고요. 네. 네, 니코 이제 홈구장이 상당히 큰 규모를 자랑하는데 축구로 치면은 뭐 우리나라들도 이제 서포터즈들이 이제 대형 깃발을 휘날리면서 그렇죠. 뭔가 으쌰으쌰하는 분위기를 만들어내는데 그 모습을 니코 홈구장에서 가면은 충분히 볼 수 있죠. 네. 경기장 열기가 대단한 네. 팀인데. 또 독특한 면을 또 보면은 경기장이 산꼭대기에 있습니다. 산꼭대기요? 니코가 이제 산지로 둘러싸인 네, 그렇습니다. 곳에 위치하고 있고 관광 명소로 유명한데 경기장이 산 거의 꼭대기에 있더라고요. 버스 타고 한참 올라가던데. 그러면은 관중들의 접근성이 좀 떨어지는 곳 아닙니까? 근데 경기 그럼에도 3시간 불구하고, 전부터 정말 미리 뜨겁습니다. 다 뭐 단체로 버스를 타고 오든 개인 승용차를 끌고 오든 그런 다 와서 미리 채워놓더라고요. 악조건인데도 불구하고 관중들이 그만큼 열성적이라는 거군요. 저는 놀랐습니다. 그거 보고. 뭐 도쿄, 뭐 요코하마 이쪽에 거주하시는 분들까지 심지어 막 차를 타고 막 가서 보시고 이러니까. 네, 네. 가는데 지하철 타고 정말 산으로 1시간 대단하죠. 올라가는데 그걸 또 그렇게 보러 오시더라고요. 항상 사람이 많고. 그렇습니다. 정말 그만큼 열성적인 팬들이 많은 니코 아이스박스네요. 그리고 이제 금전적인 여유는 좀 없어요. 시민 팀이. 구단이다 보니까. 그렇게 네. 크지는 않은데 팬들이 정말 깊은 애정을 보내주고 있는 게 뭐 상대 이제 적으로 좀 니코 아이스박스 티켓값이 좀 비쌉니다. 근데도 뭐 항상 팬들이 가득 찬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게다가 선수 실제 착용 유니폼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이거를 네. 뭐 경매에 붙여갖고 하는데 그게 뭐 300만 원씩 막 지불하고 산다고 합니다. 그 정도로 이 팬들의 애정으로 자라나고 있는 팀이죠. 그런 팀이네요. 이 팀에 주목할 만한 선수 누가 있을까요? 사이토 형제, 아. 사이토 타케시, 사이토 테츠야 선수를 뽑고 싶습니다. 네. 여기도 형제가. 어느새 이 선수들이 리그 초 베테랑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사이토 타케시 형인 사이토 타케시 선수는 18년 차. 이제 선수 경력 18년 차. 18년 차. 네, 프로 경력 18년 차고 사이토 테츠야 선수는 15년 차입니다. 예. 이런 최고 정말 베테랑들이 이제 공격의 핵으로 지금 있거든요. 외국인 선수 2명이죠. 올해도 함께 할 것으로 보이는데 이제 데이비드 봉크 선수와 마크 델라고 선수. 올해도 두 선수가 하는데 작년에 이 두 선수 다음으로 사이토 형제가 포인트 랭킹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예. 뭐 파워플레이는 파워플레이고 페널티 킬링은 페널티 킬링. 뭐 온갖 상황에 다 투입이 되고 있어요. 이제 이 두 선수에 대한 의존도도 크고 이 두 선수가 잘 해준다면 이 두 선수의 플레이를 많이 보실 수도 있을 거고 이 두 선수가 잘해줘야 이제 니코도 좀 좋은 성적을 거둘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니코 아이스박스까지 일본의 4개 팀의 면면을 살펴봤습니다. 올 시즌에도 이 일본 팀의 어떤 존재감은 아시아 리그에서 대단할 것 같고요. 우리나라 팀들에게도 좀 가장 위협적인 팀들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중국 팀, 러시아 팀이 남았는데요. 네. 이 팀들도 좀 알아보죠. 중국에 차이나 드래곤이 있어요. 네. 뭐 한 3시즌 전까지만 해도 승점 자판기. 그렇죠. 네. 승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고 승점 1점이라도 따면은 팀이 경사가 나는 뭐 그런 수준의 정말 그리고 팀 유지 자체도 많이 힘들어서 일본에서 뭐 도움을 받고 뭐 이렇게 선수 수급도 보강을 하고 이런 팀이었는데 지지난 시즌부터 고춧가루 부대 역할을 하면서 심심찮게 강팀들의 발목을 잡아내고 있었죠. 그러면서 올해도 대단한 고춧가루를 한번 뿌렸잖아요. 지난 시즌에도. 그렇죠. 그렇죠. 네. 사할린한테 대박으로 지지난 시즌에는 안양알라한테 대박으로 한번 뿌렸다면은 네. 지난 시즌에는 사할린한테 대박으로 뿌리면서 사할린의 정규리그 우승을 빼앗아가는 안양알라한테 넘겨주는 그런 역할을 했었죠. 예. 그래서 그만큼이나 뭔가 급격하게 성장하고 있는 잠룡 그렇죠. 그런 느낌이 많이 강하고 이제 2018년 평창 올림픽 이후에 2022년 동계 올림픽은 또 베이징에서 열리다 보니까 그만큼 아이스하키에 대한 투자나 관심이 급격하게 많아지고 있는 상황이면서 그거에 대한 낙수 효과랄까요? 그런 효과를 얻고 있는 팀이 차이나 드래곤이고요. 네. 뭐 전력 보강이나 아니면은 뭐 선수 보강이 올 시즌에 또 어떻게 이루어질지는 미지수인데 글쎄요.
좀 올 시즌보다도 좀 내년 시즌이나 내내년 시즌을 좀 더 기대해 볼 수 있는 그런 팀일 것 같고, 또 올 시즌은 어느 팀 발목을 잡고 늘어지느냐 또 기대해 볼 수 있는 팀인 것 같습니다. 네. 아시아리그에 2003년 출범 때는 뭐 치치하얼 팀이라든지 하얼빈 팀이라든지 이런 팀들이 있었고 또 들락날락 했는데 네. 이제 차이나 드래곤이 2009-2010 시즌부터 참가를 했습니다. 성적상으로는 지금 7년 연속 최하위인데 이제 승점 자판기가 아닌 지난 시즌 승점이 23점이었던가요? 네, 최다승점이었죠. 네. 팀 내. 그 정도로 지금 성장을 했고 올 시즌에도 과연 몇 점의 승점을 올릴지 아니면 진짜 꼴찌를 할런지. 네. 이거 아주 궁금해집니다. 네,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탈꼴찌를 목표로 하고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제일 만만한 뭐 대면 킬러 웨일즈를 그렇죠. 네, 표적 삼아서 노리고 있을 것 아무래도 같은데. 대명이 신생팀이다 보니까 네. 전력이 아직까지 완벽할 수가 없거든요. 이제 그런 부분에서 아무래도 생각은 하고 있을 것 같아요. 아유, 또 차이나 원정 가면 또 엄청나겠네요. 또. 마지막으로 러시아 팀이 있어요. 사할린. 지난 시즌부터 참가를 했었고 아시아리그에 이제 3번째로 참가를 하게 되는 팀입니다. 네. 전력이 대단해요. 네, 첫 참가 때 정규리그 2위. 지난 시즌 정규리그 아깝게 1점 차로 2위. 2위. 그리고 네. 챔피언 결정전에서 다 잡았던 우승을 아깝게 놓친 2위. 그렇죠. 네. 2위. 엄청나네요. 네. 역시 러시아는 러시아다. 그러니까 사할린 팀이 어떻게 보면은 KHL 레벨에는 한참 못 미치고, 그렇죠. 네, 2부나 3부 그 정도 격의 레벨을 갖고 예, 있는 딱그 팀인데 사이인 것 같습니다. 아시아리그에서는 딱이죠. 네, 아유, 충분히 막강하죠. 어깨 깡패를 보여줄 수 있는 그런 팀일 것 같고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참가 첫 해부터 2시즌 연속으로 정규리그 2위를 차지하는 바람에 올 시즌은 더더군다나 우승을 목표로 해서 전력 보강을 한창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유일하게 러시아 본토에서 자국 선수들을 마음껏 데리고 올 수 있다 보니까 그렇죠. 여력만 된다면은 충분히 KHL 내지는 아직 팀을 자리 못 잡고 있는 선수들, 하지만 아시아리그에서는 충분히 통하고도 남는 선수들을 그렇죠. 네, 바로바로 데리고 올 수 있기 때문에, 특히 이제 지난 시즌 중반부 이후부터는 KHL이나 아니면 이제 주니어 리그에서 선수들을 보강하면서 전력을 급격하게 끌어올렸거든요. 예. 근데 더군다나 그렇게 끌어올렸음에도 불구하고 1점 차로 정규리그 2위를 차지했었기 때문에, 그리고 통합우승 챔피언 결정전에서도 또 준우승에 머물렀기 때문에 올 시즌은 애초에 데리고 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드네요. 예, 네. 이미 골로빈, 골리셰프, 이제 시시카노프 이 선수들은 작년 시즌 거의 끝나자마자 재계약 소식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뭐 중간부터 합류했는데 성적이 이제 정말 많이 좋아졌었거든요. 안정되게 강팀으로 진입을 했었거든요. 이제 근데 올해는 처음부터 들어가니까, 물론 지금 사할린도 선수 구축 중이기 때문에 많이 전력에, 작년과 비교했을 때 많이 전력의 변화도 있을 것이고 한데, 뭐 기본이 다 되는 선수들이기 때문에 네. 역시 사할린은 강팀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한국, 일본, 중국과는 전혀 다른 색깔의 하키를 하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좀 어떻게 다른 건가요? 좀 더 이제 스틱 핸들링이라든지 뭐랄까 좀 유럽식 하키라고 하죠. 그 다음에 또 보면은 뭐 지역에 진입을 할 때 좀 몰고 펍을 직접 몰고 들어가는 좀 플레이도 자주 나오고요. 확실히 이제 뭐 덤프나 칩 같은 걸 선호하지 않고 이제 항상 몰고 들어가서 하는, 예, 기량으로 승부를 보는 이런 부분도 많았던 것 같습니다. 네, 좀 몸싸움이나 이제 피지컬 부분에서는 이제 상당히 한중일보다는 그렇죠. 확실하게 월등하다 보니까 힘으로 좀 압도하는 플레이들이 많이 나오고요. 예. 실제로 이제 뭐 공격 지역에서 페이스오프를 따내고 힘으로써 그렇죠. 바로 골로 만들어내는 플레이들이 많이 나오고, 수비 지역에서도 좀 강력한 바디 체킹이나 아니면은 압살하는 플레이로 퍽을 따내는, 그렇게 플레이를 하면은 스피드 면에서는 한국이나 일본한테 뒤지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나올 법하지만 스피드도 빠르더라고요. 네, 등치도 크면서 스피드도 빨라서 전형적인 뭐 상위권 레벨에 있는 팀들의 국가들의 그런 플레이 스타일을 충분히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런 면에서는 우리나라나 일본하고는 상당히 다른 모습의 아이스하키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평균 신장이 185cm예요. 지금 리그에서 1위이기 때문에 네. 역시 체격에서는 정말 확실히 어드밴티지가 있죠. 네. 그렇군요. 뭐 상대했던 우리나라 선수들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반칙을 해도 안 먹히더라. 이런 얘기가 있을 정도로 어마어마합니다. 이 사할린 팀에서
주목할 만한 선수를 꼽아주신다면 누가 있을까요? 당연 알렉세이 예레민 선수를 꼽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이 선수가 지금 뭐 다른 팀에 이적하는 상황이 없다라고 한다면은 그대로 사할린 팀에서 지난 시즌 70포인트 가까이 올렸는데 올 시즌도 충분히 그러면은 뭐 하이원의 마이클 스위프트만큼의 네. 활약을 해줄 수 있을 강력한 그 선수죠? 포인트왕 후보. 네. 저는 중간에 영입됐었던 3명의 선수들이 어떤 모습을 보여주느냐에 따라 조금 다르지 않을까 싶습니다. 골로빈, 뭐 골리셰프 이런 그렇습니다. 선수들이죠. 시시카노프, 뭐 골로빈 이런 선수들이 이제 올 시즌은 처음부터 뛰게 되는데 이 선수들의 활약 그리고 정신적 지주라고도 할 수 있는 베르니코프 선수가 역시 또 올해도 분발해준다면 사할리는 여전히 강팀이지 않을까 싶네요. 첫 시즌하고 이제 두 번째 참가 시즌 때의 선수 구성이 계속 대대적으로 바뀌다 보니까 네. 뭐 손발 맞추고 뭐 조직력 강화하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다른 팀들에 비해서는 상당히 약했던 게 사실인데 이제 해를 거듭할수록 선수들이 계속 재계약이 되고 구성원들이 고정이 되고 하면서 조직력 부분도 어느 정도 해결될 수 있는 부분들 여지가 있어서 더 위협적인 팀이 되겠네요. 2년 연속 2위에 머물렀던 사할린이 이 세 번째 시즌 정말 작정하고 나올 것 같은데 사할린 위협적인 팀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네, 이 사할린의 올 시즌의 모습도 또 관심 있게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오늘 아시아리그 아이스하키 입문 가이드 시간을 보냈는데요. 이제 개막이 한 3주 정도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다가올 아이스하키 그 아시아리그 새 시즌에 또 좀 여러분 보시는 데 있어서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 팁이 됐으면 하는 바람에서 시간을 진행해 봤습니다. 자, 이제 마무리할 시간이 다가오는데 올 시즌 일정을 좀 안내를 드리면 마지막으로 8월 27일에 개막을 합니다. 네. 2017년 3월 12일까지 정규리그가 펼쳐지고요. 2017년 내년 3월 18일부터 플레이오프 4월 16일까지 예정돼 있습니다. 올 시즌의 개막전이 또 특별한 것이 8월 27일 토요일 오후 5시 인천 선악국제빙상장에서 열리는데 데미언 킬러 웨일즈와 안양 한라가 개막전 매치업이 성사됐어요. 네, 제일 큰 형하고 막내가 붙습니다. 여러 의미로 흥미로운 매치업입니다. 지난 시즌 통합 우승팀의 시즌 첫 경기 의미도 있고 또 이 신생팀의 시즌 개막전이자 데뷔전이자 홈 개막전 이런 여러 가지가 지금 몰려있는 그런 아주 관심이 모아지는 그런 개막전이에요. 또 처음부터 너무 센 상대를 만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또 조금 있긴 있습니다. 네. 어쨌든 올 시즌 아시아리그는 우리나라에서 시작을 한다는 거, 이 부분이 좀 흥미 요소가 될 것 같고요. 오늘 아이스하키 초보 팬들을 위한 두 번째 시간 아시아리그 아이스하키 입문 가이드 편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저희 온더스포츠.tv 홈페이지고요. 페이스북 온더스포츠, 유튜브 온더스포츠 항상 열려 있습니다. 네이버 스포츠와 라디오, TV 캐스트까지 다시 한번 방문과 관심을 부탁드리면서 오늘은 이만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박힘찬 PD, 이현숙 기자 고생 많이 하셨고요. 저는 김태범이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